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썰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있던 딸을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낸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입니다. 제가 자란 친정은 시골에서 유명한 땅부잣집이었습니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고 마당은 학교 운동장만큼 넓었습니다. 집이 크다 보니 정원 관리를 해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김장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집에 모여 김치를 담갔어요. 엄마는 재료와 준비를 모두 해주며 우리 집 김치도 좀 담가주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요 하는 식으로 넉넉하게 지냈죠.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정원 관리사, 요리하는 분, 청소하는 분, 운전기사까지 있는 집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결혼 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원주택만 보다 아파트에 있으니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습니다. 난 결혼하면 전원주택 살 거야. 아파트는 답답해.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하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저희 친정에 비하면 조그만 전원주택이었지만 요리도 살림도 자신 없던 제게는 딱 맞는 규모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전원주택에 살다 보니 돈을 들여 사람을 써도 집주인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늘 잔소리를 하셨죠. 마당이 얼마나 한다고 정원 관리사가 필요해? 요리는 해서 먹어야지. 네가 못 배워서 그래.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엄마도 예전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 해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 엄마는 대답하셨어요. 나는 할 줄 알아서 안 한 거지. 너는 할 줄도 모르잖니. 그리고 그 말은 나중에 정말 제 심장을 때리게 됩니다. 임신 초기까지는 일을 다니다가 배가 부르자 그만두었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돼서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살림 좀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제 인생 첫 김치찌개. 남편이 숟가락 들자마자 멈추더니 묻더군요. 여보, 김치찌개에 뭐 넣었어? 김치, 고기, 그리고 식초. 식초? 왜? 신김치만 내려면 한 컵 넣으라길래. 남편은 말이 없었고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되어 갔습니다. 억지로 먹다 얹혀서 응급실 가는 일까지 생겼죠. 결국 저는 안 되겠다. 다시 일하시는 분을 불러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됐어요. 다행히 소개를 받아 가정부 면접을 봤는데 생각보다 꽤 젊은 분이 오셨습니다. 미혼이세요? 아니요. 아이 있는 엄마예요. 저보다 어린데 벌써 애엄마. 게다가 제가 임신 중이라 살짝 긴장까지 했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청소와 요리는 따로 모셔요. 겹쳐하다 보면 상호간에 힘들어서요. 그 말을 들은 가정부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표정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저와 남편, 그리고 그 가정부 사이에서 펼쳐질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될 줄은 말이죠. 가정부 면접 때 그 젊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모님, 저는 상주짜리 찾고 있어요. 지금은 지하방에서 애랑 지내고 있는데 여기 별채라도 들어가면 지하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확 무너지듯 아파졌습니다. 아들 임신해서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지하방에서 아이 데리고 사는 엄마. 그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은 돌려보냈지만 며칠 더 면접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젊은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우리 별채 정리해서 그 아주머니 모시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정부 상주는 싫다며. 원래는 나이 많은 분인 줄 알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지. 사정도 딱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냥 마음이 쓰여. 당신이 좋다면 해. 어차피 별채면 나도 상관없어. 그렇게 가정부와 어린 아들은 우리 집 별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별채에 들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에 있는 작은 집인데요. 햇빛 뜨는 방 2개면 지하방에 사는 사람한텐 천국이에요. 그녀는 요리도 청소도 야무지게 해냈고 아들까지 예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돌봐주며 육아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 뒤 저는 딸을 낳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자라며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 둘 다 책임지면 돼. 우린 부모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단은 변하지 않았고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채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가정부는 제 딸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돌봐줬습니다. 우리 공주님 숙제해야죠? 공부 싫어요. 예쁜 말하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부 싫어요. 딸은 느리지만 학습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딸을 내려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네 아이들이 딸 가방을 빼앗아 들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야, 가방 좀 줘봐. 싫어요. 바꿔. 바보 주제. 대문을 열고 본 순간 제가 폭발하기 직전 갑자기 가정부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 뭐라 했어 지금? 아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빠가 뭔데 끼어들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얘 가족이야. 아이들이 더 비웃자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녹음했어. 모욕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바보라고 한 게 무슨 모욕이에요? 가정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알아? 자기 수준 모르고 남들 욕하는 애들. 결국 아이들은 딸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딸은 사과라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헤헤 웃고 있었지만 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가정부 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갈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게다가 딸을 친동생처럼 챙기고 괴롭힘도 막아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제가 용돈을 주면 늘 거절했습니다. 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돈을 주세요? 그래도 억지로 쥐어주면 딸 과자나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둔 가정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셔온 건 가정부가 아니라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주는 새로운 가족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는 종종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제 딸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거든요. 우리 딸도 지능만 정상이었으면 저렇게 똑똑하고 멋지게 컸으려나? 그럴 때면 가정부는 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 사모님 따님이 더 부러운걸요.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저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가 키우니까 훌륭하게 자란 거죠. 아주머니의 아들은 계속 공부하고 싶다 했지만 가정부는 돈이 부담됐던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제가 책임질 거예요. 가정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친오빠처럼 잘해주고 있으니 제 애들이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해주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부 아들이 저를 불러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진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딸을?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보호하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예상 밖이라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마음 알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얼굴이 화끈해지며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말을 잘못 건 건 그래서예요. 그리고 단호히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감히 사모님 따님을 탐내다니. 저는 되려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우리 딸 좋아한다는데 왜 미안해요? 그런데 가정부의 속내는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같은 가난한 집 아이가 이런 집 귀하고 예쁜 딸을 만나서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이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 우리 애가 반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엾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정부의 엄마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들에게 독립하라며 오피스텔까지 얻어주었죠. 하지만 그는 매주 주말이면 변함없이 집에 돌아와 제 딸과 마주 앉아 얘기했습니다. 딸은 늘 그를 보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우리 딸, 그 집으로 시집 보내도 될까요? 가정부는 눈이 벌개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마음 정하신 거예요? 좋은 직장도 갔으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집까지 얻어줬는데. 헛수고예요, 그건. 우리 애는 마음 한번 먹은 건 절대 안 고칩니다. 가정부의 말에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래요. 결혼시키죠. 늦출수록 애들 마음만 상하겠네요. 딸의 결혼식 날 저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평생 걱정 속에 키운 딸이 면사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 못했거든요. 남편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내가 평생 데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둑 맞았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동받아 운 줄 알았더니 억울해서 운 거예요? 내 딸 훔쳐갔잖아. 남편 때문에 숨 넘어가게 웃다가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아들이 제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식당 복도를 걸어갈 때 전 가슴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능이 조금 부족한 건 맞지만, 남들보다 조금 느린 건 맞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 좋은 남편 만났구나. 부모로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가정부 아들과 딸의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예단 대신 가정부에게 집 한 채를 해드렸어요.
딸도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사부인 걱정 안 하시게 잘 모시겠습니다. 가정부는 그렇게 고개 숙여 말했고 저도 잘 부탁합니다, 사부인. 이라는 인사를 드리며 이제 정말 사돈이 되었구나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딸 짐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같은 집에 살던 사이라도 이제 이 아이가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난 뒤 남편에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줄까? 사돈 처지 생각해야지. 너무 자주 가면 불편해. 그러면서도 제 딸이 뭘 알아 하겠나 싶어서 가정부를 보내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돈 쓰지 마. 걔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 남편은 그러더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배고프진 않을까, 괴롭진 않을까, 잠은 잘 자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 쌓여 터져나왔죠. 부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되길래 문자를 남기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사돈댁 벨을 누르자 부인이 환하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 사부인 오셨어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딸이랑 마트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딸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딸이었으니까요. 잘 지냈어? 응,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부인도 맞장구 쳤습니다. 사부인 댁에 있을 때도 날 얼마나 잘 따랐는데요. 말로만 해도 척척했어요. 잠시 수다도 나누고 집을 나서는데 지갑을 놓고 나온 걸 깨닫고 다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에서 듣기 싫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있다고 대꾸를 해? 어디서 버릇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은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죠. 혹시 일이 난 게 아닐까?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부인은 얼굴이 벌개져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고함이 나왔죠. 그런데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언제는 딸 모자라서 미안하다더니 내가 이 정도 혼도 못 냅니까? 혼을 냈다고요? 손찌검이 혼내는 겁니까? 사부인도 자기 입으로 모자라다 했잖아요. 전 부족하다고 했지 모자라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다릅니다. 그때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부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로 보입니까? 이제는 시어머니예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시받는 줄 알아요? 서울대 나온 애가 바보 며느리 얻었다고 동창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겠다니까 참은 거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말해. 내가 잘해줬어? 안 해줬어? 너네 집 잘 산다고 나한테 유세 부린 거 맞지? 저는 부인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딸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제가 데려갑니다.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데려가면 이 집도 돌려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집이 중요합니까? 딸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부인이 정색하고 대꾸했습니다. 딸이 엄마 집 갔다 오고 싶다며 말대꾸를 했어요. 내가 외출 허락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딸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부인이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이 집도 다 자기 명의라고 도도했잖아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은 시집간 집이 자기 명의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사부인은 끝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아까는 바보라더니 이제는 또 바보 아니라서 다 안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집안이 난리였는데 현관 쪽에서 갑자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와 사부인은 동시에 돌아봤죠. 현관에 턱을 괜 채 씹던 껌을 천천히 굴리는 여자 하나가 아예 저희 싸움 구경하듯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물었죠. 누구세요? 그런데 그 순간 사부인이 제 다리에 달려들어 우는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부인,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쿨하게 말하더군요. 아, 저는 이분 채권자예요. 10억 빌려가셨거든요. 10억? 저는 그 말에 혀가 굳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집도 우리가 해줬는데 대체 무슨 돈이 더 필요해서 10억을 빌렸다는 건지.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딸이 방에서 뭘 들고 나오며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딸 손에 들린 건 각서. 저는 휘청했습니다. 아니, 이 아파트 명의를 사부인 아들 앞으로 넘긴다고? 왜 이런 걸 쓴 거야? 딸은 손끝으로 사부인을 가리켰습니다. 아줌마가 시켰어. 사부인이 발끈했습니다. 아줌마래? 내가 아직도 가정부 아줌마인 줄 아나 봐? 그리고는 또 속사포로 쏘아붙였습니다. 사돈 딸은 못 배웠기도 하고 모자라니까 각서도 내가 가르쳐준 거나 다름없죠. 딸은 경계성 지능장이지만 말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왔던 거죠.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옆에서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결국 작전 실패네? 무슨 소리예요? 채권자가 말했습니다. 진명이만 넘어오면 대출 뽑아 갚을 작전이었는데 각서를 며느리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딸과 결혼, 집을 얻음, 명의 이전 각서, 대출 뽑아서 10억 회수. 딸은 결혼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왔을 때 등 뒤에서 사부인이 소리치더군요. 야, 이년아, 내가 키워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감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집에 있네. 나 지금 꿈꾸나? 딸은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인데 아빠 품에 와서 꼭 안기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세 식구가 앉아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 그때 사위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박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직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기에 영문도 모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딸을 방에 들여보낸 뒤 저는 남편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들으면서 얼굴이 굳더니 사이 멱살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너희 모자 우리 딸 데려다가
뭘 하고 다닌 거야? 사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엄마가 그 10억 뭐가 모자라서 그 큰 돈을 빌렸는데? 그러자 사위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3억은 차 사주셨고 남은 7억은 저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렇게 비싼 외제차가 왜 필요해? 솔직히 남자라면 멋진 차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알잖아요. 게다가 아버님도 멋진 차 타시잖아요. 하지만 빚까지 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연봉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지. 그때 사위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장모님, 결혼 선물로라도 해주셨었으면 좋았잖아요. 순간 저는 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사부인 댁에서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부인이 빌린 돈이 10억이 전부였고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었죠. 제가 살게요. 제가 말하자 사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예? 하길래 제가 채권자에게 얼굴을 보며 그 채권 제가 산다고요.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산다고요. 그쪽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채권자가 그제서야 원론적 상황을 겨우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부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과 딸도 자리를 함께 했죠. 이젠 정식으로 얘기해야겠네요. 제가 말하자 사부인과 사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부인께서 지신 빚 10억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 말에 둘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려다 겨우 참더군요. 아유, 사부인님, 그럴 거였으면 평소에도 좀 살갑게 대해주지 그랬어요. 괜히 까칠하게 굴지 마시고요. 사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위는 한술 더 뜹니다.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 내가 어제 와서 빌었어. 뭘 빌어? 무릎이라도 꿇었어? 꿇었죠.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감옥 갈 판인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사부인. 채권자가 왔을 땐 바지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던 분이 빚을 갚아주고 나니 사람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죠. 근데 왜 사부인께서는 무릎 안 꿇으세요? 그러자 사부인이 어이없다는 듯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유, 정말 기가 막혀. 나를 아직도 이 집 가정부로 보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자기 연설이 쏟아졌습니다. 사부인이 이러니까 며느리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깟 10억 갚아주고 이렇게 유세해요? 그 순간 저는 말 대신 거실 TV를 켰습니다. 여보, 재생해요. 화면은 사부인이 사부인 댁 거실에서 난동을 부릴 때 찍힌 영상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사부인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들이고 있거든. 꼭 각서 쓰게 해서 이 집 넘기면 그러면 바로 갚는다고. 그 영상 속에서 제 딸은 머리채를 잡힌 채 휘청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 사위를 향해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자네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우리 딸을 저렇게 하는 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사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장모님, 장인 어른도 저희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집도 안 해주시고. 제가 웃음이 나더군요.
아니, 자네랑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살았다는 건 기억 안 나나? 사부인이 또 난리였습니다. 공짜라니요?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뭐 안 한 게 있어요? 월급도 드렸고 집세도 안 받았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사부인이 버럭합니다. 돈 갚아줬다고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도 시어머니를 개뿔로 하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무릎 꿇으세요. 그런데 사부인은 끝까지 소리 지르더군요. 아니, 좀 혼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자 사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엄마 말이 맞다고 봐요. 저희도 뭔가 징계가 있어야 와이프가 정신을 차리죠. 남편이 얼굴이 빨개져 소리칩니다. 자네가 수재라고 하더니 쓸모가 하나도 없구먼. 사부인도 질 수 없다는 듯 외쳤죠.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든 콩대를 나왔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둘 다 내 앞에서 꿇어야 하는 거죠. 그 말에 사부인과 사이는 아예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영상 파일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10억 채권을 제가 들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누가 위에 있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사부인과 사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로는 끝까지 변명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깨달은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 뜬금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사부인님 말씀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사부인 댁은 원래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가족 챙기는 게 이 정도라니. 솔직히 우리가 예상한 스케일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엔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재에 능력 좋다는 사회를 집안으로 들였으니 부모가 큰 판으로 챙겨주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정반대였죠. 사부인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라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사이는 전날만 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딱 보니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말했죠.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알고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내 지갑이 또 열릴 수도 있잖아? 사부인이 순간 얼굴이 굳고 사이의 표정도 딱 멋더군요. 그리곤 이내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노름을 하다 돈을 잃은 건 맞아요. 집을 나가면 노름판이었고 이제 남은 건 제 외제차 하나였는데 사실 제 외제차도 엄마 때문에 팔았어요. 판돈 좀 더 내놓으라고 들들 볶아서요. 그러더니 사위는 갑자기 제 딸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와이프가 집에서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진심을 내뱉더군요. 솔직히 내가 왜 모자란 여자랑 결혼했겠어요? 친정이 부자니까 돈은 있겠지 싶었죠. 근데 지갑은 절대 못 만지게 하고 돈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제야 그림이 완성됐죠. 사부인과 사위는 이미 10억의 빚이 있었고 그걸 갚으려고 우리 딸을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위가 마지막 단두대 위처럼 인정했습니다. 사건 터진 건 엄마고 아들 된 도리로 갚아야 했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모님이 갚아주시긴 했지만 이제 다 갚았고요. 전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았다고요? 뭘요? 사부인이 바로 외치더군요.
우리가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요, 그 채권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사부인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갚은 게 아니라 제가 채권을 사온 겁니다. 즉, 빚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갚아야 할 대상은 사부인과 사이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죠.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나? 내 딸한테는 돈 때문에 접근해놓고 지금 와서 내게 바라는 진심이 뭔데? 그랬더니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죠. 장모님, 그걸 어떻게 안 갖고 살아요? 갚아주세요. 와, 참, 뻔뻔함에도 급수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전 마지막 경고를 줬습니다. 얌전히 이혼해주면 채권은 천천히 갚을 시간을 줄게. 없던 일? 그런 거 없어. 단지 시간을 주는 거지. 아니면 당장 계약서 날짜대로 갚을까? 그제야 사부인이 펄쩍 뛰며 난리가 났죠. 아니,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웃기더군요. 정작 협박은 사부인이 우리 딸에게 했거든요. 각서 쓰라고. 딸이 그쪽 말을 무시해서 화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처음 본 장면을 보게 됐죠. 좋아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그리고 정말 사부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위도 0.5초 차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 말했죠. 아니,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 언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사부인이 다급히 말하더군요. 이혼도 할게요. 야, 장모님 앞에서 얼른 빌어. 그러니까 그 채권 좀 없던 걸로. 전 냉정하게 답했죠. 그럴 수는 없지. 자네들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만데? 법정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사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무릎 꿇었잖아요. 더 이상 이러면 어머님 딸도 곤란해요. 그래도 절 사랑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를 보며 딱 한마디. 바보. 사위와 사부인은 동시에 폭발했죠. 야, 누구더러 바보래? 바보는 너지. 우리 아들은 수재인데 어디 바보가 수재한테 그래? 그러게, 그건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 넌 바보, 난 천재. 두 사람의 대사, 진짜로 스피커에서 라디오 드라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딸이 갑자기 자기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그래, 나 바보 맞아.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외쳤죠. 거봐, 자기도 인정했잖아. 그런데 딸이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난 바보는 맞지만 속까지 호구는 아니야. 사부인 얼굴이 굳고 사위는 머뭇머뭇. 그때 사부인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매일 와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딸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급해졌는지 갑자기 절 사모님이라고 부르더군요. 10억도 일부러 그러신 거죠? 우리가 반성하라고. 전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는 사돈과 사이를 무시하고 딸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네가 바보야? 누가 그런 말 하래?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먼저 화가 나더군요.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를 믿었어. 난 바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도 믿었어. 날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 딸의 말에 사위도 울더군요. 웃기죠?
우리 딸 상처 준 장본인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요. 우리 집에서. 그날 밤 저는 딸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서 버텼을지 생각하니 밤새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딸 남은 인생은 행복한 기억만 남게 해주자고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사부인을 불렀습니다. 사부인과 사이는 손에 이혼 서류를 들고 바로 찾아오더군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라 말했습니다. 당장 갚지 말고 시간은 줄게. 열심히 일해서 달마다 갚도록 하세요. 그러자 사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장모님, 정말 그 아파트도 안 주실 거예요? 저희 그럼 어디서 살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죠. 우리 집 별채에서 살면서 모으던 돈도 네 엄마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사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파트만이라도 주시면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주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받겠다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전 그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다리 갚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둘은 결국 빚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딸과 이혼한 뒤 은행 대출, 회사 대출, 할 수 있는 건 모두 끌어다 쓴 모양이지만 결국 다 막히고 사이는 회사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그날 기억이 납니다. 버려진 사람처럼 사부인이 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절대 고개도 안 들고 사부인 댁 하녀처럼 살게요. 예? 갑자기 왜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영원한 사모님이죠. 제가 사부인이라고 부를 때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사모님 댁에 얹혀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한 번만 사모님 딸이랑 다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납작 엎드려서 충성하면서 살게요. 참 어림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하더군요. 둘이 하도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신혼부터 함께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던 날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든 집이라 아쉽지 않아?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쉽지 않아. 그래도 엄마 아빠랑 추억도 많은 곳인데. 딸이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했던 그 과거도 여기 있었지만 이제 바보는 나 아니야. 내 가치를 몰라본 그 사람들이 바보지. 딸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바보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뒤 흩어졌던 우리 가족의 시간도 차분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행복이라는 건 어디 멀리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선택한 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썰맘 사연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